네,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행정법을 가장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컴팩트 행정법 형사법의 장지혁입니다. 자, 오늘은 2023년 국가직 9급 행정법 시험 행정법 총론 기출문제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험 치르고 오신 분들은 아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좋은 결과 있을 테니까 뭐 괴로워하거나 자책하지 마시고 오늘은 일단 푹 쉬는 거 이제 요게 중요합니다. 내일도 쉬세요. 내일도 보통 시험이 토요일 날 이제 보니까 이제 일요일까지는 또 쉬어주는 게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공부하실 분들, 제가 보통은 이제 기출이 이 정도로 출제되니까 이제 이거 참고하라라고 말씀드리는데 요번은 아닙니다. 기출은 이 정도로 나오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너무 쉬워요. 역대급으로 쉬웠던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거 조금 이따가 제가 총평하면서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한테 제가 걱정되는 거는 공부하시는 여러분들한테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을까. 그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 물론 뭐 앞으로 한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아, 출제 취지가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게 이렇게 하면 변별력이 없어요. 이거 너무 쉬워. 변별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기출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 공부할 때는 이거보다 더 어려운 수준을 이제 대비해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지 이게 그냥 요번에 쉽게 나왔다고 해서 요번에 시험 봐서 이제 붙으면 그냥 재수 좋은 거죠. 그런데 앞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합격 확률을 높이려면은 더 철저하고 좀 더 많이 공부해야 된다. 이거는 잊으시면 안 돼요. 제가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요 시험이 너무 쉽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못된 시그널을 받고 잘못된 선택을 하면은 수험 기간이 또 하염없이 늘어나거든요. 보통 시험이 쉬었다 그랬다 또 그러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총평 때 더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제 요 해설 자료는 네이버 카페 장재혁 법학연구소 여기 검색하시면 이제 거기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올려두겠습니다. 거기 가입하고 뭐 인사 하나만 남기시면 자료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요 풀어보신 다음에 요 영상하고 같이 활용하시면 여러분 실력 딱 쌓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저 카페에는 이제 좋은 자료도 아주 많이 쌓여 있으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대부분의 질문들은 거기 답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잘 활용하시고 그리고 또 와가지고 제 이 수강할 수 있는 이 방법 같은 걸 잘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지사항 이렇게 한번 보시고 여러분 수강하는데 이제 참고하셔서 여러분 합격하는데 강의 꼭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혹시 질문 있다라고 하면 뭐 주저 없이 그냥 질문 올리시면은 우리 뭐 저나 우리 실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카페 이제 조교님들이 다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유튜브도 이제 장재혁 법학연구소 이렇게 검색해서 오시면은 여러분 재밌는 내용이나 아니면 시험에 도움되는 정보나 그리고 제가 담당하는 행정법이나 형사법 이런 거 무료 특강도 보실 수 있으니까 그것도 많이 활용을 해주세요. 제가 뭐 썰도 많이 풀어놨는데 이제 이 썰도 항상 이제 이 공부와 관련된 썰만 풀기 때문에 이제 그거 여러분 뭐 식사하시면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그냥 편하게 보면서 뭐 부담 없이 보면서 관련된 내용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시험에서도 제가 썰 풀어드린 그런 내용에서 시험이 실제로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괜히 하는 말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 이제 너무 고생하지 않고 쉽고 재밌게 공부해 나가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여기 커리큘럼 합류하시면은 제 말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거는 확실히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뭐 시간이 되시면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힘이 많이 됩니다. 그게 이게 영상 올리는 게 유튜브의 길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쉽지 않아. 자, 그러면 이제 요 23년 국가직 요 총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직 9급. 일단 난이도 하입니다. 하. 역대급으로 쉬운 수준이에요. 지금까지 근 3년간으로 볼 때 한 최고로 쉬웠던 시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까다로운 지문이 몇 개 있긴 했어요. 근데 정답이 너무 명확했어요. 그래서 설사 그 지문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제가 알려드리는 프리스킬 적용했으면은 실제 시험장에서 그거 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정답 고르고 넘어가면 되니까. 그리고 설사 그거 봤다고 하더라도 속어법으로 대부분 풀리는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요런 거는 이 문제 이제 이어서 문제 풀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안 했지?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거를 좀 얻어가시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시험이 너무 쉽기 때문에 이 앞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많이 볼 텐데 그분들한테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을까 해서 조금 걱정됩니다. 요새 또 작년에는
국가직도 엄청 어려웠고 그리고 막 경찰 시험도 막 난리 났었거든요. 막 완전 진짜 이건 어려운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이거 완전 출제 오류다 이 정도 수준까지 나왔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또 경찰 시험도 얼마 전에 봤던 경찰 시험도 쉬웠고 그래서 이제 합격 컷도 엄청 올라갔거든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올라갔는데 근데 요것도 좀 요거는 그거보다 더 쉬운 것 같아요.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험에서 100점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시험이 조금 어려워지면 70점대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시험을 기준으로 잡지 마세요. 물론 이번 시험 잘 봐서 합격하신 분들은 아유 됐죠. 그냥 그분들은 안녕 그냥 빨리 면접 준비하세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대부분의 이제 이거 보시는 여러분들은 앞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딱 보고서 요것만 보고서 난 그냥 이것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다른 기출 문제도 풀어보시고 난이도를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확실히 쉬웠다라는 걸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것도 강의 요거 뒤에 해설하면서 계속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요 앞으로 공부할 때는 물론 요거보다는 좀 더 어렵게 나올 걸 예상하고 좀 더 철저히 공부하셔야 된다. 요 말씀 제가 당부의 말이니까 자꾸 반복해서 드립니다. 철저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결국 수험생한테 중요한 건 말이죠. 합격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언제 합격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내가 요 다가오는 시험에서 합격 확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험이 쉽게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어렵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두 개를 다 대비해야 어떻게 나오든지 내가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이건 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게 합리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좋은 거는 이거죠. 이제 행정법 공부를 많이 안 했는데 요번에 이제 어떻게 딱 타이밍이 잘 맞아갖고 붙었다. 그러면은 이제 그분들은 본인 혹은 본인의 이제 조상이 은덕을 쌓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직사회 나가셔가지고 최대한 봉사하는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데 요번에 또 행정하기 어려웠다더만 행정하기. 쉬운 게 없죠. 만약에 국어도 쉬웠고 영어도 쉬웠고 한국사는 조금 약간 적당한 수준이고 행정학이 많이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행정학까지 쉬웠다라고 하면 진짜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어. 동점자 막 폭주하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돼요. 동점자가 폭주하면은 면접에 많이 가잖아요. 그럼 면접에서 엄청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러면 또 이제 타격이 또 있다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는 이제 그 항상 나올 만한 거, 이제 그런 거를 확실히 잡는 거, 그거부터 출발을 하세요. 그래서 뭐 행정법에서는 일단 행정기본법 조항은 이건 뭐 무조건 나옵니다. 이번에도 당연히 나왔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최근에 개정된 법들, 이제 이런 거 많이 있죠. 그 다음에 기본적 판례, 기본적 판례, 늘 나오는 판례, 중요한 판례, 기본서에 담겨 있고, 제가 기본 강의에서 이제 이렇게 설명드리는 판례, 이제 그런 공부 철저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번엔 이제 최신 판례가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최신 판례가 또 이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최신 판례도 주의하시고요. 제가 그 최신 판례는 이제 올해 지금 이벤트 하고 있는 거, 이제 그거 제 카페에서 이제 행정법 최신 판례집 그거 나눠드리는 이벤트도 하고 있는데, 이벤트 그 물량이 지금 거의 다 소진이 됐나? 근데 여러분이 이제 필요하시다라고 하면은 제가 그냥 추가로 찍을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기왕 주는 거 뿌려야지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카페에 오셔갖고 뭐 신청을 하시면 그러면은 제가 그 신청 추이에 봐가지고 어떻게든 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잘해봅시다. 최신 판례 같은 거는 이제 제가 그냥 드려야겠다 생각하고 그리고 책 만든 거거든요. 책 두꺼워요. 그거 한 130, 140페이지 정도 돼요. 나름 책이라니까.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총평에서 별로 할 얘기 없어. 별로 할 얘기가 없어. 너무 쉬워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앞으로 요 문제를 하나하나 풀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고 배경 법리는 무엇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어떻게 했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까지 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 강의 들으시는 분 중에서 이제 시험 보신 분들은 그냥 가볍게 쭉 들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아직 시험을 안 봤다라고 하면은 가급적이면 시험 문제 스스로 푼 다음에 요걸 들으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뭐 아직 문제 안 보고 뭐 그랬지만 그냥 한번 구경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조금만 보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애껴놨다가 문제 풀고 강의 듣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그리고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혹시 이번 시험 이거 남들은 다 잘 봤다라고 하는데 지금 뭐 제 카페에도 지금 막 축제 분위기입니다. 난리 났어. 막 인증 올리고 100점이네, 95점이네. 막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뭐 그래 뭐 감사하면 저도 감사하죠. 저도 고맙죠. 근데 시험이 좀 쉬웠어. 시험이 쉬웠어. 그래가지고 하여튼간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인증 대열에 끼지 못하고 아씨 나는 내 점수 왜 이러지? 이제 이런 분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진짜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본인이 공부를 안 했거나 뭔가 못 했거나 아니면 지금 방법이 잘못됐거나 그런 거예요. 그런 분들은 빨리 뭔가 다 잡아야 돼요. 해결책을 스스로 만드셔요. 야, 됩니다.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질문 올리세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남들 지금 100점, 95점 막 그런 거 맞고 있는데 나 70점인데 나 65점인데 막 그럴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지금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제가 짚어드릴 수 있고 해결해 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뭐 카페에 오시거나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세요. 얘기하세요. 좀 저도 그런 분들에게 상담 좀 해드리고 좀 대책도 마련해드리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1번 이제 가봅시다. 가봅시다. 꼭. 자, 1번입니다.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고요.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행정청에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다. 요거 17조에 있는 조항이죠. 그래서 집 앞에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 미비 등의 흠이 있는 경우 접수를 거부하여야 한다. 뭐 이런 쉬운 문제를 내고 있어. 접수 거부가 아니라 이거 이제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된다. 보완은 상당한 기간을 이제 정하여서 이제 지체 없이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딱 체크하고 하고 사실 이거는 봤으면 안 돼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1번 그렇게 순조롭게 다 넘어가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입니다. 행정청은 처리 기간이 즉시로 되어 있는 신청의 경우 접수증을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요게 살짝 턱 걸렸죠. 근데 이게 대통령령에 규정돼 있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게 그럼 대통령령도 공부해야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 대통령령은 기본적으로는 출제 안 돼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만약에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정답을 명확히 해놓고 그 다음에 혼동하는 그런 지문으로 이렇게 넣는 거. 이게 정석입니다. 그리고 엔간하면 그 범위를 이제 지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지금 노량진에서 촬영하고 있는데 지금 밖에서 소리 지르고 난립니다. 지금 축제예요. 뭐야 이거. 미친 거 아닌가 몰라. 근데 톤이 좀 즐거워 보여가지고 즐거운 미친 톤이라 가지고 뭐 좋습니다. 여기 소리 들어가면 안 되는데 계속 소리 질러요. 으아! 하면서. 자, 그래서 행정청은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청과의 신속한 협조를 통하여 그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된다. 맞습니다. 수월한 문제 하급이었습니다. 여기 노량진에 있는 사무실 여기가 이제 검색해보면 나와요, 여기. 뭐 네이버나 카카오, 이제 거기 장지역 법학연구소로 검색하면 나오는데, 이쪽 가보면 이제 여기 저쪽에는 학원가가 있고, 그리고 여기 중간에 이제 뭐 식당이랑 뭐 술집 이런 게 있는데, 아직 해도 안 떨어졌는데, 벌써 지금, 이게 웃긴 게 시험 날만 그래요, 시험 날만. 그래서 전에 경찰 시험 때도 이랬고, 소방 시험 때도 이랬고, 나머지는 더 조용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 뭐, 동네 주민인데 또, 웃어줘야지. 자, 2번입니다. 행정행위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고요. 행정기본법, 직권 취소나 철회 일반적 근거 규정을 두고 있고, 맞죠? 이게 이제 18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19조에 철회가 규정이 돼 있고요. 요게 18조, 요게 19조. 근데 뭐 숫자까지는 외울 필요 없어요. 직권 취소나 철회는 개별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행정기본법 있기 전부터 판례는 이제 어떤 처분을 할 권한이 있으면은 그 처분 걷어들일 권한도 당연히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고 있었죠. 자, 그리고 2번 행정행위의 철회 사유는 행정행위 성립되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이게 원시적 하자인데 원시적 하자는 이거는 취소 사유죠. 이거는 취소 사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철회 사유라고 했으니까 이게 틀린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 딱 정답 찍고 역시 넘어가셨어야 됩니다. 하급이에요, 역시. 요번 시험 특징 중에 하나가 진짜 이런 거잖아요. 정답이 대놓고 나와 있어. 자, 근데 3번입니다. 수익적 처분의 상대방이
수익적 처분 2. 상대방의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행하여졌다면 상대방 그와 같이 취소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이제 신뢰 보호할 필요 없다라는 거 아주 기본적인 판례죠. 4번 수익적 처분을 직권 취소할 때는 이를 취소해야 할 중대한 공익성의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처분 상대방이 있게 될 기득권과 법적 안정성에 대한 침해 정도 등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 후 공익과 사익 비교 교량을 한 다음에 이 공익 달성의 필요가 사익 침해보다 더 클 때 그때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3번입니다. 이게 뭐 해설인데 별로 설명할 게 없네. 별로. 자, 부관 문제고요. 옳지 않은 것은 수익적 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의 특별한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부담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다. 여기서 바로 정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판례가 수익적 처분에 있어서는 특별한 근거 규정 없어도 부담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판시를 했고 제가 기본 강의 때 이제 이렇게 알려드렸죠. 이게 재량행위면은 규정 없어도 근거 없어도 부담 붙일 수 있고 기속행위면은 법령의 근거 있어야만 붙일 수 있고 없는데 붙였으면 무효다. 근데 판례는 이렇게 기속 재량이 아니라 수익 침익 이렇게 나눠갖고 수익적 처분 특별한 근거 없어도 부관으로서 부담 붙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판례가 본 사안은 전부 다 재량행위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예 그냥 요걸 암기해라. 그냥 한 꼭지 넣어가지고 이제 수익적 처분도 뭐 근거 필요 없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정답 나왔죠? 이거 하고 그냥 넘어가면 돼. 볼 필요도 없어 밑에. 자, 2번입니다. 기선선망 영업 허가를 하면서 운반선, 등선 등 부속선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부관. 이거는 이 그 주된 행정행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관이기 때문에 이거 위법하다라는 거. 제가 사례 어떤 거 설명드리냐면 이제 그거예요. 모텔 영업 허가를 해줘요. 그러면서 야 커플은 받지 마라고 하면 장사가 안 되잖아. 장사가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3번 부관은 면허 발급 당시 붙이는 것뿐만 아니라 면허 발급 후에 사후 부관이라고 하죠. 붙이는 것도 법유동사 요거 기본 틀로 해가지고 그 이제 요렇게 맥락상 파악하시면 된다. 우리 두 문자 다 했던 거죠. 법률 그다음에 규정이 있거나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로 판례가 뭐 얘기하고 있어요. 사정 변경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그래서 법유동의 원칙 사가 예외. 우린 거기까지 공부했었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토지 형질 변경 행위 허가에 붙은 기부 체납의 부관에 따라 토지를 국가지자체에 기부 체납했다. 그러면 기부 체납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돼서 당연무효가 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닌 이상 토지 소유자는 윗부관으로 인하여 기부 체납 계약의 차고 취소 그거를 할 수 없다라는 거. 이것도 사실 뭐 이 자체가 쉬운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 기본 강의 때부터 이거 철저하게 했던 이제 그런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공부만 했으면은 문제도 아니죠. 너무 쉬웠어, 너무. 그렇습니다. 자, 이제 4번입니다. 공법관계, 사법관계 문제 옳지 않은 것은이고요. 국유재산 중에서 행정재산 사용 허가는 공법관계. 공부 어떻게 했어요? 일반재산은 이제 대부 이렇게 나오죠. 그건 사법관계고요. 일반재산은 사법관계. 그리고 이제 요것도 기본서에 있는 판례예요. 제가 요번 책에다가 새로 추가한 건데, 근데 그렇게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파악은 계속 새로운 책으로 해서 공부해라라고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이제 어쩔 수가 없는 측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자, 한국공항공단이 무상 사용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하는 전대행위. 그러니까 이거 행정재산이니까 공법관계 아니야? 이 판례 몰랐으면 틀리셨을 거예요. 뭐 이제 이거 없는 책을 보거나 이제 그렇게 하셨으면. 그러니까 이 여러분이 뭐 있는 책 공부 막 손때 묻은 책으로 막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책을 계속 살려면 이게 부담스럽긴 하잖아요. 저도 그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다른 과목은 모르겠는데 법서는 이거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어요. 법도 계속 바뀌고 판례도 계속 바뀌고 그러니까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간이 지난다 그래도 뭐 빗살무늬 토기에 뭐 지위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법은 달라요. 법은 요번에도 새로운 개정법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거 붙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그 책값 아끼고 강의비 아끼는 것보다 여러분이 공부 더 길게 하면서 쓰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제가 참 이게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그래도 이게 그 젊은 한 20대 초중반 이제 20대 이제 여기 이런 친구들한테는 이게 사실 잘 안 와닿거든요. 왜? 당장 어려우니까. 근데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최대한 하는데 내가 못 하는 거 이런 거는 남의 힘을 빌려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시스템이 잘 마련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거는 조금 현명하게 하시고 너무 고민된다 싶으면 저한테 카페에다가 질문하세요. 그럼 제가 딱딱 짚어드릴게요. 이건 그냥 해라. 그리고 요거는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카페에 오셔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지혁 법학연구소 네이버 카페 거기나 아니면 뭐 장지혁 법학연구소 유튜브 거기에 댓글 다셔도 제가 이렇게 뭐 그걸로 들어오시면은 이제 카페로 올 수 있고 그리고 뭐 거기다 댓글 다셔도 제가 이렇게 보만 안내해 드릴 수 있는데 아무래도 카페가 대응이 더 빠르기 때문에 카페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질문하시고 저랑 같이 공부하시고 그러면은 막 이런 건 일도 아니다 막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달청장 예산회계법 계약 체결하는 거. 이거 사법상 계약이죠. 그다음에 입찰보증금 이거 엄청 많이 했었잖아요. 이것도 사법관계에 해당한다. 이거 뭐 이런 거 흔들렸으면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인정 못해. 그다음에 국유재산 무단점 변상금 부과는 어쨌든 국유재산 뭐 행정재산이든 일반재산이든 다 공법관계. 그리고 여기 나왔네. 국유 일반재산 대부행위 사법관계. 그럼 정답이 이걸 수밖에 없죠. 근데 조달청장의 법령이 근거예요. 입찰 참가 자격 제한하는 거. 국가나 지자체가 입찰 참가 자격 제한하는 거는 요거는 공법관계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저 공기업이랑 준정부기관 그리고 기타 공공기관 해서 그거 공부했었죠. 이제 그 판례, 개별적인 판례로는 뭐가 있어요? 기억해 보세요. 한전, 한수원. 얘네가 하는 건 공법관계인데 이제 그것도 읽어봐야 돼요. 얘네가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서 하는 처분인데 그게 아니라 이 계약에 따라서 했다. 그럼 또 사법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계약상의 처분이니까. 그리고 수도권 매립비 관리공사 이제 거기서 했던 거는 그거는 처분 아니다. 이런 판례가 있었죠. 자, 요것도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제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인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할 수 없는 경우는 제가 이거 파이널 때 강의하면서 그 파이널 강의에서 제가 딱 짚어드린 거 그대로 나왔죠. 내가 나온다 그랬잖아,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보고 저도 움찔했어요. 내가 냈나? 막 그러면서 카페에다가 여러분들이 막 웃겼다고 막 이 문제 보자마자 막 그런데 얼마나 즐겁습니까? 근데 이게 뭐 출제하고 이제 문제 만들고 이제 이러다 보면은 요런 거 낼만 하겠구나 이제 그런 걸 제가 정리해서 이제 여러분한테 딱 알려드리는 거니까 결국은 여러분 시간과 노력 줄여드리는 거예요. 그거 생각해가지고 하세요. 커리큘럼 잘 소화하시면 점수 잘 나와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때문에 이 시험을 기준으로 공부하면 여러분 나중에 망합니다 진짜. 이거는 거의 이건 너무 쉬워. 안 돼, 이거는. 어쨌든 이제 요거는 이제 근데 요거는 공부 안 하셨으면 조금 헤매셨을 거예요. 자, 제재처분 제척기간 5년인데요. 근데 그 행정기본법 23조 이제 요번에 새로 시행되는 조항이죠. 근데 그 예외적으로 이제 요 1항을 적용하지 않는 사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이게 1호에 있고요. 그리고 당사자가 인허가 신고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고의 그리고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그게 2호인데 여긴 경과실. 제가 이거 경과실 하면서 분명히 이렇게 꼴 거다라고 아예 짚어드렸었죠. 근데 정답 이거 딱 나와서 잘 푸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호가 요거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 출입검사 요거 방해해서 이제 제척기간 지나버린 경우 그 다음에 요게 4호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뻔하지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잘 푸셨을 거라고 믿고요. 자, 6번입니다. 이제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총리령 부령의 제정 절차는 대통령령의 경우와는 달리 국무회의의 심의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령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도 거쳐야 되고 법제처 심사도 거쳐야 되는데 총리령 부령 제정할 때는 요거는 법제처 심사만 거치면 된다. 이렇게 공부했죠. 근데 여러분 요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령이 국무회의 심의 거쳐야 되는 근거는 혹시 아세요? 근거? 이게 잘 모를걸? 잘 모를걸? 그래서 이거 근거가 뭐냐? 헌법에 있어요. 헌법 89조에 있습니다. 헌법 89조 3호에 보면은 이제 그 대통령령도 이제 여기 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면서 국무회의의 근거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요 법제처 심사 요거는 또 어떻게 요거는 근거가 뭐냐라고 하면 요건 정부조직법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제처의 업무, 주된 업무로서 이런 그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이런 법령안이나 혹은 이제 총리령 부령에 대해서 심의하는 거 이제 그게 법제처의 주된 업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1번 됐고요. 옳지 않은 것은 이건 동그라미고, 자, 2번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물론이고 재량권 행사 준칙이 되는 행정규칙이 행정의 자기구속 원리에 따라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도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죠. 이거 뭐 판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상위법령 위임이 없음에도 상위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해서 규정했다. 감히 부령 따위가 상위법령의 내용을 변경해서 규정해?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라고 한 판례가 많죠. 그래서 여기 이쪽에서는 조금 암기가 필요한 영역이 있는 그 옛날 판례는 이제 법률의 내용에 반한 법률에 위임받은 바 없음에도 법률과 다르게 규정한 대통령령은 무효다라고 한 옛날 판례도 있어요. 근데 딱 요 판례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상위법령 규정된 요건 불용에서 변경해서 규정했다 그럼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정답이 쉽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4번입니다. 특정 다목적 법 댐 건설 손실 입으면 국가가 보상해야 되고 절차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제정토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미제정된 경우 이거 앞에 건 다 필요 없고요. 법령 제정 안 한 거는 부작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죠. 이거는 처분을 안 한 걸로는 이걸로 시비 걸 수 있는데 법령 제정 안 한 거는 요 절차로 시비 걸 수 없다. 그러면 무슨 절차로 시비를 걸어야 되는가까지 헌법소원이죠. 거기까지입니다. 역시 6번도 하. 자, 7번입니다. 요것도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이면 신나게 풀었을 거예요. 1번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선행 처분인 개별 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무슨 쟁점인지 아시죠? 개공이랑 세 하면 머릿속에 개세발이 떠오르면서 아 이거 하자승계 문제구나라는 게 공부 제대로 했으면 딱 떠오를 거예요. 떠올랐어야 되고요.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공부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거 딱 제대로 된 방법을 취하면은 진짜 쉽게 풀 수 있어요. 제가 그거는 다 알려드리니까 빨리 카페 와가지고 빨리 그 확인하세요. 빨리 올라타세요. 자, 그래서 요 거기서는 이제 그거죠. 개별 공시지가 선행 처분. 선행 처분은 개공이죠. 개공 결정. 근데 후행 처분은 과세 처분을 했어요. 근데 이제 과세 처분 받고 보니까 과세 처분 자체는 하자가 없는데 과세 처분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유를 따져보니까 그 예전에 나한테 나왔던 그 개별 공시지가 결정 이게 잘못된 거야. 근데 이 개공 결정을 취소 소송을 하려니까 90일이 벌써 지나버렸어. 이럴 때 요 과세 처분 취소 소송 아직 이건 제소 기간 지나지 않았으면 일단 과세 처분 취소 소송 걸고 그 다음에 그 선행 처분인 개공에 위법이 있어.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하자승계 문제죠. 근데 여기서 하자승계는 또 그렇죠. 선후 한 세트, 한 덩어리인 처분일 때는 인정되는데 예외적으로 선행처분, 후행처분이 한 세트가 아니다. 목적이 다르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당사자의 예측 가능성과 수인 가능성을 고려해서 예외적으로 하자승계 인정해 주는 게 있고 그 두 문자 뭐예요? 친일파, 표수보, 개세발 해서 싹 알려드린 그 개세. 요 아닙니다. 개세발. 그래서 발은 뭐예요? 개발 부담금 부과 처분 이제 독립된 위법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했으면 딱 찍고 딱 하고 넘어갔어야 돼요. 이거 보면 안 됩니다. 이거 시험 때. 자, 2번 재건축 설립 조합 인가처분 당시 동의를 충족하지 못한 하자는 이거 하자 치유 안 된다라는 거 판례 다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3번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 이거 뭐 당연 무효죠. 그러면은 후행 행위, 대집행 계고 처분 죄다 무효, 죄다 무효. 개통실비 만약에 했으면 다 무효 되겠죠. 4번 세액 산출 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의 의한 부과 처분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취소 대상이 된다. 이와 같은 하자는 납세 의무자 전심 절차에서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제 그 부과된 세금을 차진 납부하였거나 또는 조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취소 치유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일단 요 취소 대상이 된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여기까지는. 근데 요렇게 해도 치유되지는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1번 아주 쉬웠죠. 요것도 하. 자, 8번 항고소송 옳지 않은 것은 어떠한 처분의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절차법상 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이거는 본안 판단 요소죠. 처분의 위법성을 결정짓는 처분의 주절형 내. 그래서 근거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절차는 절차. 그렇게 하니까 소송요건 심사 단계, 뭐, 이거 처분이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 이게 이제 소송요건 통과하고 나서 본안 가서 이 처분이 위법하냐 적법하냐 볼 때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쉬운 문제죠. 1번 역시 끝. 하. 이건 단어에 하.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험 이게 너무 쉬워. 큰일이에요. 자, 병무청장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 깊이 인적사항, 병 기피자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 요거예요. 병무청장의 공개 결정 이게 행정처분이고요. 그다음 3번 건보공단이 행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그리고 자격 변동 안내 통보해 주는데 이거는 이 통보해 주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제가 회사 다니다가 때려쳤다. 실제로 예전에 그랬거든요. 대기업 다니다가 때려쳤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직장 가입자에서 이제 자격 상실, 이제 자격 변동 안내 통보 저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회사 때려치고 나면 그 퇴직일에 당연히 법의 규정에 의해서 그 효력 변동이 발생하는 거고 통보는 그냥 서비스 안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통보 백날 취소 소송 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 그래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4번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법 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 예측 가능성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아니죠. 이것도 기본적인 문제였죠. 하하. 자, 9번입니다. 그나마 처음 나왔네요. 공익신고자 병은 갑이 국민기초생활 지금 작업 바로 해가지고 올리느라고 다 조금 있었네요. 보장법상의 복지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있다고 관할을 행정청에 신고하였다. 요거는 이제 업로드 제가 해드리는 버전은 오타 잡아가지고 올려드릴게요. 이에 대하여 갑은 을에게 부정수급 신고를 한 자와 그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말이 되니? 야, 이거 알려주면 안 되죠. 그리고 이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정보 중에서도 법령비 정보, 법령에 따라 비밀로 정해진 정보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데 사실 그거 몰라도 돼요. 솔직히 부정수급 신고한 자 알려주면 돼요, 안 돼요? 상식적으로 접근해봐도 돼요. 그러니까 그거 알려주면 안 되지. 그래서 비공개 결정 통지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날짜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제소기간 뭐 이제 문제 나오겠죠.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 제기하였으나 고충민원 깜인가? 뭐 아무거나 해도 되니까 권익위원회로부터 의뢰 결정 문제가 없다는 안내를 받았고요. 그리고 갑은 의뢰 비공개 결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요때 알았다. 그러니까 요때부터 90일인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세 달이니까 9월 26, 10월 26, 11월 26 이렇게 하면 끝나죠. 그런데 12월 딱 논란 줄이기 위해서 27일로 이렇게 해놨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난 거네요. 이거 막 날짜 막 하루 이틀 이렇게 해놓은 거지 여러분. 이거 세다가 이제 막 그렇게 되잖아.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입니다. 자,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에게 열람 청구권 보장되어 있더라도 갑은 이에 근거하여 을에게 신고자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여 그 정보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령 비정보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갑의 행정심판 청구는 심판 제기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틀렸고 그 다음에 갑의 권익위원회에 대한 고충민원 제기는 이의신청에 해당하지 않아요. 이의신청은 기본적으로 그 해당 기관에 해야 돼요. 해당 기관에. 그러니까 지금 을 행정청에다가 이의 신청을 했어야지. 이 권익위에 대한 고충민원적인 이의 신청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답변을 받은 날이 행정심판 제기 기간의 기산점이 된다. 이건 어디 나와요? 이거는 이제 또 행정기본법에 나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제 나름대로 좀 생각해서 만들기는 했네요. 근데 좀 너무 쉽게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 듭니다. 그러면 이제 정답 나왔죠. 일단 니은 이거 기억이고 니은 디귿 날리면은 리을 볼 필요도 없어. 근데 리을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복지급여 지급 기준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인정이 됩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자, 10번입니다. 절차법상 송달, 이거 옳지 않은 것은 문제고요. 처분 기준의 설정 공표 규정은 침익적 처분뿐만 아니라 수익적 처분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게 20조에 있는 조항인데, 이제 요거는 공통이죠. 공통. 그리고 공통 그 뒤에 이제 침익 처분의 경우에는 뭐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요 처분 기준 설정 공표 요거는 이제 침익 수익 공통 규정입니다.
맞네. 그리고 이 정보통신망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뭐 네이버 메일을 지정했다라고 하면 네이버 서버에 입력되는 때 도달된 것으로 본다. 그렇죠? 3. 공청회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횟수가 2회인 경우. 아, 요거 좀 헷갈리셨겠다 싶은데 3회예요. 3회. 온라인 공청회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는 사유로서 무산된 횟수 3회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정답 이건데 그래 이거 몰랐다고 치자. 근데 4번 가봅시다. 애매해. 그리고 4번 한번 가봅시다. 송달 불가능한 경우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 그리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동그라미죠. 이거 모르면 이것도 저 호부 호영 금지입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속어법으로 해도 3번을 아니 고를 수가 없는 문제. 이것도 역시 하입니다. 이거 세모 사실 치면 안 되는데 제가 많이 봐드려서 뭐 세모라고 하더라도 이건 틀리면 안 돼요. 자, 11번입니다. 이제 과태료 문제고요. 자, 과태료는 또 우리 패밀리들은 또 절대 틀리면 안 되죠. 제가 저의 이 히스토리를 다 설명드리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막 법원에다가 그거 한 거 제가 이의 신청한 거 막 그런 것도 보여드렸잖아요. 최근에도 하나 제가 누구 대행해가지고 여기 공사 사무실 공사 인테리어 공사 하는데 그 공사 차량이 찍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줘봐라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하나 집어넣어 줬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결과가. 보통 이제 공사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그런 것도 참작해 줘요. 자, 그렇습니다. 이제 1번 신분에 의하여 성립되는 질서 위반 행위. 와, 이것도 나왔죠. 제가 신분 나왔다. 그러면은 성립은 뭐 연대 그리고 그 외는 각각 독립. 성립은 연대. 이렇게 딱 외워놓으면 이 문제 해결돼요. 질서 위반 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경우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해서도 질서 위반 행위 성립한다. 왜? 신분이 연대되니까. 그다음에 2번입니다.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제 각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건 뭐 형법상의 상상적 경합 이제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이 딱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3.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행위. 위법성의 착오죠. 그러면 그냥 봐주는 게 아니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요 봐준다라는 거. 그럼 정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네요. 읽을 필요도 없다. 이게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너무 쉬운 문제예요. 이것도. 그리고 4. 행정청이 위반 사실을 적발하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아니죠. 행정청이 스스로 부과를 하는 거고 법원에 가는 거는 당사자가 이의 신청했을 때. 그래서 제가 이의 신청한 히스토리 쭉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건 인문특강 때부터 했네. 그래서 이걸 들으면 절대 이걸 틀릴 수가 없잖아. 그래서 꼭 여러분 진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일단 행정법은 이렇게 딱 틀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이 그 안에서 이 법학을 이해하고 문제 풀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니까 꼭 와가지고 같이 공부하세요. 이거 행정법 혼자 낑낑대면은 진짜 비효율적이에요, 진짜. 그리고 제가 이렇게 유튜브 강의 뭐 이렇게 올려드리잖아요. 근데 전체 다 이게 전체 다 공부하는 거랑 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카페에서 이렇게 보면 가끔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유튜브에 있는 정보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혼자 공부하면 되겠지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진짜 비효율적인 거예요. 진짜 비효율적인 거. 그래서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더 아낄 수 있는 그 방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되면 거기 카페에다가 올리세요. 본인의 고민이나 이런 걸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그 판단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언제까지 공부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게 직업이니까 이제 뭐 하는데 여러분은 수험생이 직업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빨리 이제 나가서 시험 합격하고 나가고 여러분이 원하는 일도 하고 뭐 그 일이 뭐 마음에 안 든다고 뭐 다른 일을 하더라도 뭔가 이거는 이제 과정이잖아요. 거쳐가는 과정. 그러니까 거쳐가는 과정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걸 해야죠. 제가 그거 제시해 드리니까 그거는 이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제 같이 제 손 잡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당해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결정으로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애초에 앞에가 틀렸죠, 이게. 그렇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역시 이것도 좀 너무 쉬운 문제였다. 1번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원이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실효채취로 조사 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힌 때에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이거 조항 있죠. 그대로 실효채취 손실보상. 그래서 행정조사기본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자, 이 개별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조사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공부를 이렇게 했죠. 행정조사 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 동의. 그 다음에 3번.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 대상자 신상이나 사업비밀 등이 유출될 우려가 있긴 하죠. 그래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조사 대상자로 하여금 자료의 제출을 하게 할 수 없다. 너무 황당한 문제죠, 이것도 사실. 그래서 이제 아예 법조항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조사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조사 대상자로 하여금 인터넷으로 자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신상 유출 우려 그거를 이제 막도록 제도적 뭐 기술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된다. 여기 유출될 이내 이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죠. 정답. 그다음에 4. 행정기관의 장은 당의 행정기관 내 둘 이상의 부서가 동일 유사한 업무 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 대상자에게 행정조사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동조사하여야 된다. 법조항 그대로 문제입니다. 역시 하. 자, 13번입니다. 이제 판례 입장.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이거는 아무런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침익 처분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침익 처분 취소 소송하면서 집행정지한다. 영업정지 처분 받았는데 거기다 취소 소송한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그래도 이제 영업정지 처분은 공정력에 의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다 집행정지를 걸면은 법원이 인용해주면 저는 일단 영업을 하면서 당장에 손실을 메꿀 수가 있잖아요. 당장 이게 영업을 해서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근데 거부처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업을 하고 싶어요. 저 집에서 이제 개백수예요. 놀고 있어요. 그러면서 영업을 하고 싶어요. 신청했는데 안 돼. 너 개백수라서 안 돼. 그러면 이제 제가 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건다. 그럼 그거 해봤자 저 개백수인 거 똑같잖아요. 집에서 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아무런 보탬이 안 돼요. 그래서 거부처분은 취소 소송은 가능한데 집행정지는 안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2번 사정 판결의 요건인 처분의 위법성은 변론 종결실 기준으로 판단하고 말 참 살짝 꽈놨네요. 그러니까 처분의 위법성은 항상 처분실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사정 판결의 필요성 요게 변종실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변론 종결 시까지 지금 요 처분을 취소해서 날려버리면은 공익에 너무 큰 해가 되는 거 아닌가 이제 딱 따져 본 다음에 사정 판결 아니면 그냥 취소 판결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정답이니까 요것도 뭐 뒤에 볼 거 없고 이것도 사실 하합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애매했다라고 하면 너무 좀 안타까운 그런 거죠. 사정 판결 중에서도 충분히 어려운 거 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중에서도 쉬운 거 골라서 낸 수준이에요. 자, 3번 집행정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이라고 할 때의 공공복리는 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 개별적 공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집행정지 소극적 요건 없을 것 이게 소극적 요건이에요. 있을 것 이거 적극적 요건 요거는 신청인이 그리고 없을 것, 아닐 것 이런 건 소극적 요건. 요거는 행정청이 주장 입증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4번 도정법. 우리 또 재건축도 확실히 하죠. 우리 또. 자, 조합 설립 인가처분. 이거는 특허죠. 행정주체 만들어주는 설권적 처분이고 조합 설립 결의는 조합 설립 인가처분의 요건이므로 조합 설립 결의에 하자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조합 설립이 나왔다. 조합 설립 인가가 나와버렸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그 설립 결의의 하자를 소송으로 다툴 게 아니라 조합 설립 인가 처분 자체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소송 안에서 이 조합 설립 결의하는데 이거 다수결 이거 되지도 않았는데 저 조합장 놈이 그냥 땅땅땅 해버렸어요. 막 이제 이런 거를 거기서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14번입니다. 국배법상 이중배상 금지 문제고요. 자, 1번 국배법 2조 1항 단서에 정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 청구권이 모두 시효로 소멸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배법 2조 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 사람이 이제 군경이라서 이중배상 금지에 해당돼요. 그런데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근데 그 보상금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해가지고 더 이상 보상금을 못 받아 라고 하더라도 배상 청구 못 한다 이런 얘기예요.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배상 청구는 못 한다라는 게 국배법 2조 1항 단서고 그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면 못 받는 거지 보상을 실제로 받아야만 못 받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물론 이제 아무런 베이스가 없으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2번입니다.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가 공무원연금법 요거 키워드죠.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받는 것은 여기 이중배상 금지에서 정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은 것에 해당하지 않죠. 그리고 요거랑 대비해서 알아둘 것까지 짚어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이게 해당되지 않아요. 다른 법령에 해당되지 않아요. 근데 요거 반대로 다른 법령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국가유공자법 그리고 보훈 대상자 지원법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군인연금법 출제하기 아주 좋죠. 요런 법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규정은 이거는 이중배상 금지에서 예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이기 때문에 저거 받으면 국배 못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3번도 뭐 참 쉬운 문제가 나왔죠. 배상을 먼저 받았으면 보상 청구해도 줘야 된다라고 판례가 이 이중배상 금지 조항을 되게 축소해서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요게 정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군인이 교육훈련 등으로 공상을 입은 경우 군인연금법, 국가유공자 예우법 여기 나오네. 재보상금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받을 수 있으면 제외돼요. 근데 받을 수 있으면은 배상법 이제 2조 1항 단서가 적용이 돼요. 근데 받을 수 없는 경우면은 2조 1항 단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맞죠. 요거는 이제 말을 살짝 꿨네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냥 하는 아니고 그냥 한 중하 정도 인정하겠습니다. 중하. 자, 15번입니다. 사례 문제기는 한데 뭐 별거 아니에요. 역시 이것도 A구 의회 의원 갑은 공무원을 복귀하는 되게 현실 반영 잘했네요. 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고 이러한 사유를 들어 A구에는 갑을 제명하는 의결을 했다. 이렇게 하면은 요 제명 의결에 대해서 취소 소송 갑이 제기할 수 있고 제명 의결 행정 처분이다. 그리고 당연히 갑이 소송 제기하면 원고 적격이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피고가 포인트가 되겠죠? 누구예요? 의회. 지방의회 자체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엔 지방의회도 행정청으로서 인정이 되는 거고요. 뭐 뻔하지 뭐. 자, 1번입니다. 갑이 제명 의결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소송의 유형은 무효 확인 소송으로 하여야 하면 취소 소송을 할 수 없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취소 소송으로 가능한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선 아무런 근거가 안 나왔잖아요. 이 1번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그러니까 뭐야?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또 문제를 억지로 만든다면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 제명 처분이 하자가 중대명백하다. 그럴 때는 무효 확인 소송으로만 하여야 하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야. 하자의 정도가 뭐 중대 명백해서 무효인지 아니면 취소 사유에 불과한지는 결국은 소송 말미 가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효 사유일 때도 취소 소송 제기해도 괜찮고 취소 사유일 때도 무효 확인 소송 제기해도 괜찮아요. 이제 제소 기간 내에 빨리빨리 하기만 하면 기본적으로 괜찮다라는 거 우리 무효 확인 소송에서 공부했었죠. 그러니까 뭐 1번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그다음에 2번 A구 의회 입법 기관으로서 행정청의 지위를 가지지 못함으로 내일 할 줄 알았다. 여기 행정청입니다. 여기에서는 A구 의회 사무총장 아니에요. 그냥 A구 지방의회가 비고가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3번 행정소송법 시조 법률상 이익 개념 법률상 이익 구제설에 따르는 판례에 의하면 갑은 제명 의결 다툴 원고 적격을 갑 아니면 누가 가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네요. 법원이 갑이 제기한 행정소송 받아들여 소송 계속 중에 갑의 임기가 만료되었다. 수소법원은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지방의회 의원 나머지 월정수당 같은 걸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거죠. 임기 만료됐더라도 잘리고 나서 만약에 이제 뭐 잘리고 나서 임기가 한 6개월 남았다. 그런데 그 6개월 동안 이제 이렇게 소송하다 보니까 이제 임기가 끝났다라고 하더라도 취소 인용 판결 받으면은 그 6개월 동안 야 이제 월급 줘라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죠. 자, 16번입니다. 행정소송 1번 건축물 하자 다투는 입주 예정자. 근데 지금 건축물 하자가 있으니까 나는 안 들어가. 그리고 이제 건설회사에서는 야, 건물 다 지었으니까 입주해. 사용 검사 처분 나왔어. 이제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 입주 예정자들이 이제 그 구청장한테 이제 사용 검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하면은 법원에서는
안 받아주죠. 다툴 수 없다. 이거 제 친구 사례로 제가 기본 강의 때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입주자들은 그 들어가 버리면은 이제 그 하자 보수를 받을 수가 없는 조금 불리한 상황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입주하기 전에 잔금 치르기 전에 요거 다 하자 공사 다 해놔라. 그렇게 주장하는 거고 뭐 건설사 입장에서는 하자 공사하면 돈 들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 구청에서도 사용검사 처분 나왔잖냐. 그러니까 빨리 잔말 말고 입주하고 잔금 내라. 이제 이렇게 싸우는데 이제 법원에서는 어떻게 봤냐면은 이 사용검사 처분 자체는 입주자들한테 유리한 처분이기 때문에 니네 이제 써도 된다라는 유리한 처분이기 때문에 요거 다툴 소위 이익이 없다 이렇게 단순하게 본 거죠. 자, 그래서 제 친구는 제 친구네 그 아파트에서 요거 어떻게 해결했냐면 이렇게 소송 건 게 아니라 계속 민원 제기했어요. 구청장한테 서초구청장인가 거기다가 민원 계속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초인가 동작인가 성동인가 셋 중 하나인데 하여튼가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구청장이 이제 그 건설회사한테 엄포를 놨죠. 이거 민원 전화 이거 5만 원 이거 다 엎어버린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해결을 보고 입주했다라는 거. 자, 그다음 2번입니다. 당사자 소송으로 행정법원에 제기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행정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했다. 이거 기억나시죠? 자, 이것도 또 제가 기가 막힌 그림. 자, 행소는 그릇이 커요. 그 다음에 행정사건은 행정사건. 큽니다. 근데 민소는 그릇이 작아요. 민소. 그리고 민사소송은 덩어리도 작아. 민사사건. 그러니까 보세요. 민사사건을 행소 절차에 의해서 했다라고 하더라도 뭐 완전 잘한 건 아니지만 문제는 없다 이렇게 봐요. 근데 행정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했다. 그러면은 그릇이 안 맞아서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법원이 뭐라 그래요. 만약에 그 법원이 행정사건 관할도 가지고 있으면은 행정사건으로 변경해서 심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요 관할이 없다라고 하면은 관할이 있는 행정법원에다 이송해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이송 안 하고 판결이 내려졌으니까 그 판결은 관할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요게 정말 생각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겠다. 이거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될 수 있네요. 자, 그래서 3번 민소 행정법원에 제기되었는데도 피고가 1심 법원에서 관할 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않고 본안에서 변론을 한 경우에는 요럴 땐 변론 관할이 생긴다라는 거. 이것도 뭐 기본 강의 때 다 했던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잠깐만. 이거는 뭐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 이거 정답이고 이거 끝났으니까. 이게 너무 쉬운 판례였어요, 이게. 그리고 4번입니다. 환경부 장관 생태자연도 1등급, 그 2등급으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인근 주민이 그 변경 처분 이제 소송 걸었죠. 그러니까 원고 적격을 인정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법률은 이 생태자연도 지정하는 이 법률의 취지가 뭐예요? 여러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를 왜 생태자연도로 지정하겠어요? 환경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환경보호. 그러니까 환경보호가 이 법의 목적이지 생태자연도 인근에서 호젓하고 조용하게 아무런 개발 없이 조용하게 살 수 있는 그 주민들의 환경상 이익을 보호하려고 이 법을 만들었겠어요?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원고 적격이 없다 이렇게 가는 거죠. 만약에 뭐 그렇다라고 하면 뭐 전원주택법 만약에 뭐 그런 게 있다? 라고 해가지고 이런 거 얘기하지 마.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이제 그런 게 있죠. 이거 대표적인 판례가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 화장터 그러니까 주민 20호 이상 사는 그 지역 인근 1km 내에는 화장터 설치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법은 그 우리 동네에 20명 이상, 20호 이상의 이제 그 집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동네 인근 1km에는 화장터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그 법이 보호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법은 이런 개인의 이익을 보호해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냥 환경 보호해라 이런 법이기 때문에 거기 인근 주민이라고 하더라도 이 법을 통해서 원고 적격을 인정받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17번입니다. 손실보상. 옳은 것 찾는 문제인데 이것도 조금 시시하게 끝나는 문제긴 해요. 근데 약간 까다로운 것도 있으니까 제가 그건 설명을 드릴게요. 자, 1번 토지보상법상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협의취득. 요거는 사법관계니까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맞아? 끝. 띡. 이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풀고 넘어가셨어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모르면 안 되는 판례예요. 근데 이제 2번이 여기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가 된 후에 토지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형질이 변경되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중앙이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관할이거든요.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다 토지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건데 여기도 여기 뭐야 이게 여기 포인트를 이렇게 계속 해놨어요. 요 매수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사업 시행자한테 하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 그리고 토지 수용 위원회에다가는 이 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토지 수용. 수용 청구. 그리고 여기는 중앙이 아니라 관할입니다. 관할. 그러니까 이제 틀린 포인트가 많은 거죠. X. 그리고 요건 조금 강론 냄새가 나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보고서 조금 뭐 당황한 건 뭐 그 정도는 인정. 근데 1번 모른 건 불인정. 이렇습니다. 자, 3번입니다. 헌재는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특조법 11조 1항 위헌소원 사건에서 토지의 효용이 감소한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매수 청구권 인정하는 등 보상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합헌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위헌 아니고 그다음에 4번 토지 사업 시행자 동일한 사업지역 보상시기 달리하는 동일한 소유의 토지 등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일괄 보상 요구하면 일괄 보상 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단계적으로 보상금 지급해야 한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자, 18번도 되게 좀 뭐 길긴 하지만 시시한 문제였습니다. 판례 입장 옳지 않은 것은 행정법상 질서버린 과태료 부과 처분, 형사처벌,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 과태료 형사처벌,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2번 건축법상 시정명령 받은 의무자가 시정명령 취지에 부합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당한 방법으로 행정청에 신청 또는 신고했는데 행정청이 위법하게 거부 또는 반려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처분이 취소에 이르렀다. 그러면 행정청이 잘못한 거죠.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판례긴 한데 이게 판례를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국어 문제예요. 국어 문제. 찬찬히 읽어서 이제 이거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국어 문제입니다. 국어. 그다음에 3번입니다. 속어법으로도 풀 수 있어요. 3. 건물의 소유자에게 위법 건축물 일정 기간까지 철거할 걸 명함과 아울러 불이행할 때까지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철거 대집행 계고 처분 고지한 후 불응하다가 자 다시 2차 3차 계고 요거는 이제 처분이 아니죠. 요거는 그냥 사실상 의무 기간 연장해 준 것에 불과하고 새로운 의무 부과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다음에 4번 관할청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자가 범한 여러 가지 위반 행위 중 일부만 인지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하였는데 그 후 과징금 부과 처분 시점 이전에 이루어진 다른 위반 행위 인지하여 이에 대하여 별도의 과징금 부과 처분하게 되는 경우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이 그냥 별개의 부과 처분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원래 이제 얘가 5개 위반을 했는데 처음에 2개만 인지했어요. 그래서 2개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 처분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때 조사 잘했더라면 3개도 파악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3개에 대해서 그냥 무한정 때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되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한 건당 이제 한 건당 뭐 1,000만 원, 1,000만 원, 1,500, 1,500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건당 1,500 과징금 부과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3,000 부과하고 나중에 4,500 부과했어요. 그러니까 총 7,500 부과한 거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근거법에 과징금 부과할 때 5천만 원 이하에서 과징금 부과한다. 만약에 이런 조항이 있다. 요걸 전제하면요. 이제 만약에 한 번에 2개만 처음에 2개만 이렇게 인지해서 3천만 원 부과한 거 이거는 괜찮다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 원래 3개까지 요 3개를 합쳐갖고 5개를 이렇게 부과할 수 있었다라는 게 나중에 밝혀졌잖아요. 그러면은 보세요. 우리 전제가 한 번 과징금 5천만 원 이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행정청이 5개를 전부 다 인지를 했더라도 맥스는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이 그런 것까지 고려해가지고 야 니네가 요 5개 한 번에 이제 인지했을 때도 맥스는 5천만 원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3천 4,500, 도합 7,500 이렇게 부과하는 거 안 돼. 이렇게 본 판례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판례고요. 요거는 우리가 최신 판례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최신 판례집 다 받으셨죠? 제가 최신 판례집 이제 무료 배송 이벤트 하고 뭐 강의도 올려드리고 했는데 당연히 보고 가셨을 거라고 봅니다. 요거는 이제 21년 판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9번입니다. 서운 또는 서운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이건 나름 이제 새로운 시도를 또 한 거죠. 서운으로 이렇게 묶은 거. 이건 좀 새롭네요. 하지만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서운 취소,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행하는 행위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 하는 행위와 국가 원수로서 하는 행위가 있는데 요건 국가 원수로서 하는 행위. 근데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서운 취소 통칭이 아니다. 요 판례만 알면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게 동그라미 했으면은 일단 요거 4번이 날아가죠. 그런 다음에 이제 니은 서운은 서운 대상자 특별한 공적에 의하여 수여되는 고도의 일신전속적 성격. 그 사람한테만 부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유족이라고 하더라도 그 서운 부여의 상대방이 될 수는 없다. 맞는 얘기죠. 그러면 일단 요거 날리고 오잉? 끝. 그러니까 이것도 쉽게 만들어놨어요. 이것도 쉽게. 이것도 디귿리을 안 봐도 되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혹시 디귿 봅시다. 독립장 수여된 망인에 대하여 서운 취소 국무회의 의결하고 대통령이 결재함으로써 이거 장지현 선생 사건이잖아요. 명박이 형님이 취소하세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서운 취소 결정된 후에 보훈처장이 이제 행안부 장관한테 시키고 행안부 장관이 보훈처장한테 시켜가지고 혼자 회수해라 이렇게 시켰죠. 그래서 유족에게 독립유공자 서운 취소 결정 통보를 하니까 그 유족이 이 보훈처장을 피고로 해가지고 취소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러니까 법원 2심 법원에서는 인용됐어요. 왜? 주체상의 하자가 있다. 이거 대통령이 처분해야 되는데 보훈처장이 처분했기 때문에 이거 하자 있다라고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아니다, 엄마 잘못 봤다. 그래서 이거는 상대방 없는 처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정하고 적당한 방법으로 표시하면 그 처분은 성립한 거다. 왜? 처분의 상대방한테 통지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상대방이 없는 처분이잖아요. 지금 땅속에 들어가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결정해서 표시함으로써 이 처분은 이제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훈처장이 이제 유족한테 전달해 준 거는 그건 사실상의 이제 그런 처리 행위에 불과하다, 처분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기환송을 하면서 대통령을 피고로 해갖고 다시 심사해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2심에서 다시 심사를 했습니다. 이제 그거는 그 공개는 안 됐지만 이제 결론은 이제 이렇게 났어요. 대통령 피고로 했다. 이제 대통령 피고로 경정해갖고 이제 소송 진행하니까 이제 주체상 하자 없어졌죠. 그리고 요 서운 부여하는 거나 취소하는 거나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서운 취소는 통치행위 아니니까 심사는 할 수 있더라도 이거는 행정부의 재량 영역이잖아요. 재량 영역. 물론 뭐 따지고 보면 이제 학문적으로는 이제 판단 여지 학자분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영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특별하게 정말 말도 안 된다라고 할 때만 법원이 통제하지 그 외에는 행정부의 이 재량, 판단 여지를 존중해 주잖아요. 근데 보니까 나름대로 사유가 있어, 법원에서. 그러니까 이건 재량권 일탈남용 아니다. 이제 이렇게 끝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피고 적격은 명박형님, MB 대통령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그러니까 결국 답 나왔죠. 그 다음에 리을 국가보훈처장이 서운 추천 신청자에 대하여 서운 추천을 거부한 것은 항고소송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사실관계 확인하는 거. 그래서 소송 대상은 아니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90년도 판례. 그리고 행정권력 부작위에 대해서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는 있다. 지금 서운 추천을 거부했잖아요. 거부는 뭔가 했기 때문에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건 또 부작위도 아니죠. 이제 그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시험장에선 볼 게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중하 정도. 하에서 중하 정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대집행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행정대집행은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에 해당한다. 뭐 이렇게 시시한 문제가 나와.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기본 파이널 때는 그것도 짚어드렸는데 이 행정상 강제가 제재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는 이제 행정기본법에 제재 처분에 행정상 강제는 제외된다. 이제 이런 조항 그거 짚어드렸는데 이제 행정상 강제에는 해당되죠. 그래서 대금 접수, 즉시 조사, 그 두 문자도 있고요. 자, 물론 조사는 이제 다른 법에 규정이 있죠. 자, 이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대집행법상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자기 의무는 공법상 의무한다. 두 문자 뭐예요? 공대작, 보공 이렇게 되죠. 그러면 정답은 4번이겠네요. 4번 보면은 이제
대집행에 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행정청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세와 동일한 순위의 선취득권 이게 틀린 거긴 해요. 그러니까 국세 다음가는 취득권을 가진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대집행에 요한 비용 징수하였을 때는 그 징수금은 국고의 수입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서 국고 또는 지자체의 수입으로 한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틀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요게 뭐 조금 까다로웠을 수도 있죠. 근데 요게 너무 쉽잖아. 너무 쉽잖아. 그래서 요것도 틀리셨나?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이제 공부를 하셨어야 됩니다. 어쨌든 요것도 뭐 그래 요건 뭐 중하자 중하 중도 좀 그래. 알았어. 여러분 마음 고려해서 중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문제 해설이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20번까지 제가 해설을 다 해드렸네요. 보시니까 아시겠죠? 너무 쉬웠어. 변별력이 없는 수준이에요, 이 정도면. 그래서, 여기서는,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뭐 100점, 95점 한 이 정도 맞아줘야 돼요. 95점? 95점? 90점도 좀 그렇다. 90점도 한 95점 정도 이거 그걸로 하겠습니다. 하나는 실수할 수 있으니까 다 맞추었으면은 잘하신 거고요. 그리고 내가 요 시험을 볼 때 이제 점수가 좀 낮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공부 방법을 좀 확실히 다지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 주의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 우리는 또 이제 앞으로 다가올 시험을 위해서 또 달려야겠죠. 뭐 지방직이 있고 군무원이 있고 또 7급이 있고 또 각자의 시험이 있고 정신 잠깐 차리면 또 소방 있고 뭐 경찰 있고 또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다가오는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화이팅 해보도록 합시다. 제가 계속 서포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있으시면은 카페에 올리시고요. 그러면 저랑 같이 고민도 나눠보시고.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뿅. 안녕.